새해 첫날 아침, 딸이 제 속옷까지 전부 쓰레기 봉투에 담아 아파트 복도에 던져놨습니다. 503호 아주머니, 601호 할머니 다 보는 앞에서요. 저는 63살입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이 집 안주인이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처음이라면 구독 한 번만 눌러두셔도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가족이 돈 앞에서 하루 만에 무너진 이야기입니다. 그날 2026년 1월 1일 새해 첫날 저는 복도에 쪼그리고 앉아 그 쓰레기 봉투를 열었습니다. 제 옷들이 구겨져 있었죠. 속옷까지요. 503호 아주머니가 지나가며 말했어요. 어머 박 선생님, 이게 무슨 일이세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안에서 하이힐 소리가 났어요. 또각또각. 복도에 울리는 소리였죠. 제 딸 서연이었습니다. 35살. 외국계 기업 마케팅 이사예요. 엄마 아직도 거기 있어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서연아, 이게 대체 무슨 짓이니? 제가 물었죠. 딸이 명품 가방을 어깨에 걸치며 말했습니다. 여기 이제 제 집이에요. 뭐라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3개월 전에요. 딸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제 얼굴에 들이밀었죠. 증여 계약서 보이시죠? 이 12억짜리 아파트 합법적으로 제 겁니다. 숨이 막혔어요. 서연아, 엄마는 30년 동안 할머니 모셨잖니? 딸이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어요. 그래서요. 할머니가 엄마한테 뭐 준 거 있어요? 매달 용돈 받았잖아요. 그거면 충분하죠. 601호 할머니가 문을 열고 나왔어요. 아이고 무슨 일이야. 딸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 엄마 이사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보며 말했죠. 30분 안에 짐 다 치우세요. 경비 아저씨한테 연락했어요. 하이힐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또각또각. 엘리베이터 타는 소리.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30년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모신 세월이요. 시어머니는 까다로운 분이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 밥상 차려야 했죠. 된장찌개간은 정확해야 했고요. 김치는 직접 담가야 했어요. 며느리가 이것도 못해. 시어머니 입버릇이었습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제 남편, 박태수는 온순한 사람이었거든요. 여보, 엄마 말씀 듣고 살자. 우리 나중에 잘 될 거야. 남편은 공무원이었어요. 월급 300만 원. 거기서 생활비 다 나갔죠. 그래도 괜찮았어요. 시어머니 아파트가 있으니까요. 강남 12억짜리. 나중엔 우리 거야. 그렇게 믿었습니다. 3년 전 시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뇌졸중이었죠. 병원에서 퇴원하신 후 제가 모셨습니다. 기저귀 갈아드리고 식사 도와드리고 목욕도 시켜드렸어요. 손이 얼마나 거칠어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석 달 전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 때 딸 서연이가 말했어요. 엄마 수고했어요. 이제 좀 쉬어요. 고마운 딸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장례식 다음 날인 어제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이 아파트 저한테 주셨어요. 증여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 집이에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서연아, 무슨 소리야. 할머니 유언장도 없었잖니. 딸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증여 계약서요. 석 달 전에 작성했어요. 할머니 의식 있을 때요. 손이 떨렸습니다. 너 할머니한테 뭐라고 한 거야?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딸이 어깨를 으쓱했죠. 할머니가 먼저 부르셨어요. 서연아, 너 받아라. 엄마는 이미 충분히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충분히 받았다고요. 30년 동안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밥 차리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병수발 들었는데 충분히 받았다고요. 엄마, 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여기 이제 제 집이고요. 엄마는 나가셔야 해요. 언제까지? 내일까지요. 내일이 새해 첫날인데. 알아요. 딸이 웃었어요. 그래서 딱 좋죠. 새해 새 출발이잖아요. 그날 밤 남편한테 전화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서연이가. 남편이 한숨 쉬었어요. 나도 들었어. 서연이한테 전화 받았어. 그럼 뭐라고 했어? 어쩔 수 없지. 법적으로 서연이 거래. 귀를 의심했습니다. 여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신 엄마가 나한테 한 게 뭔데? 남편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러게 왜 증여 계약 확인 안 했어? 3년 동안 뭐 했어? 여보, 나 내일 이혼 서류 보낼게. 재산 분할 없어. 당신 명의 재산 하나도 없잖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새해 첫날 아침 딸이 정말로 제 짐을 쓰레기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복도에 던졌죠. 이웃들 보는 앞에서요. 저는 그 봉투를 들고 아파트를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죠. 63살, 주름진 얼굴, 허리 굽은 모습, 30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1층 로비에 내렸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박 선생님, 죄송합니다. 따님이 출입 금지 요청하셨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새해 첫날,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손에 든 쓰레기 봉투, 그게 제 인생 전부였어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박미선 씨 맞으십니까? 네. 고시원입니다. 오늘 방 하나 비었는데요. 보증금 없이 월 40만 원이에요. 괜찮으시면 오세요. 고시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갈게요. 새해 첫날. 저는 고시원에 짐을 풀었습니다. 1평짜리 방. 창문도 없었어요. 벽지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요. 침대 하나, 책상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복도에서 라면 끓이는 냄새가 났어요. 옆방에서 코 고는 소리도 들렸죠. 이게 제 삶이구나. 30년 헌신의 끝이구나.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눈물이 났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아직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고시원에 들어온 지 4일째. 돈이 바닥났습니다. 통장 잔액 12만 원. 월세 40만 원은 어떻게 내죠? 편의점 구인 광고를 봤어요. 야간 알바. 시급 10,000원.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3입니다. 사장님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일이 좀 힘든데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고개를 숙였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일주일만 해보세요. 그렇게 편의점 알바가 시작됐습니다. 첫날 밤, 저보다 나이 어린 알바생이 있었어요. 26살 대학생, 민지라고 했죠. 언니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민지가 말했어요. 언니라고 불러줘서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물건 진열하고, 바닥 닦고, 도시락 데우고, 손님들 응대하고, 새벽 2시쯤 취객이 들어왔습니다. 아줌마 담배 줘. 어떤 걸로 드릴까요? 에이 됐어. 남자가 혀를 찼어요.
아줌마 너무 느려.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였죠. 남자가 담배를 집어들고 1,000원을 카운터에 던졌어요. 동전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줍지 그래요, 아줌마. 웃으며 나갔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떨어진 동전을 주었습니다. 이게 제 모습이구나. 63살. 편의점에서 동전 줍는 그런 삶. 아침 7시. 퇴근 시간이었어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언니 수고했어요. 내일 봐요. 고시원으로 돌아왔죠. 복도에서 라면 냄새가 났어요. 방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쓰러졌어요. 온몸이 아팠습니다. 허리, 무릎, 발, 눈을 감았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알림이었습니다. 인스타그램. 딸 서연이가 게시물을 올렸어요. 궁금했습니다. 딸이 뭘 하고 있는지. 화면을 열었어요. 사진이 보였죠.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딸이 친구들과 웃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와인, 스테이크, 랍스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새 출발 축하 파티. 할머니 감사해요. 하트 이모티콘.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부럽다 서연아. 역시 능력자. 12억 대박. 손이 떨렸습니다. 딸은 저렇게 행복한데 저는 여기서 동전 줍고 있구나. 다음 사진을 넘겼어요. 명품 가방. 새로 산 거였죠.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 그 다음 사진. 강남 카페. 친구들과 수다. 오늘도 힐링. 저는 휴대폰을 던졌습니다. 침대 밑으로 굴러갔어요. 울고 싶었지만 눈물도 안 났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요. 그날 오후 잠에서 깼어요. 배가 고팠습니다. 가방을 뒤졌죠. 뭔가 먹을 게 없나 싶어서 그때 손에 잡히는 게 있었어요. 노트, 아니, 일기장이었습니다. 시어머니 거였어요. 어떻게 제 가방에 들어왔죠? 아, 그날 생각났습니다. 장례식 끝나고 시어머니 방 정리할 때 무심코 챙긴 거였어요. 일기장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 손글씨가 보였죠. 2023년 5월 3일. 며느리가 또 국을 짜게 했다. 며느리는 역시 남이다. 2023년 8월 15일. 명절인데 며느리 친정 가고 싶다고 했다. 어이가 없다. 며느리 믿을 게 못 된다. 가슴이 아팠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그렇게 생각했구나.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24년 3월 20일. 미선이가 내 약 챙겨줬다. 고맙긴 한데 며느리는 결국 남이지. 2024년 6월 1일. 병원 갔다 왔다. 미선이가 부축해줬다. 하지만 친딸은 아니니까. 계속 반복됐어요. 며느리는 남. 며느리 못 믿어. 친딸이 아니야.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2025년 9월 15일. 거기서 손이 멈췄어요. 9월 15일.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석 달 전이었습니다. 서연이가 찾아왔다. 할머니 저랑 얘기 좀 해요. 뭔 얘기냐고 물었더니 아파트 말이에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줄을 읽었어요. 서연이가 말했다. 엄마 제가 모실게요. 그러니까 아파트 저한테 주세요. 나는 고민했다. 미선이는 30년 모셨지만 며느리는 결국 남이니까 숨이 막혔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2025년 9월 20일. 서연이한테 아파트 증여하기로 했다. 변호사 불러서 계약했다. 미선이한테는 비밀이다. 2025년 9월 25일. 미선이가 물었다. 어머님 어디 아프세요? 아프지 않다고 했다. 거짓말이었다. 가슴이 아팠다. 미선이 얼굴 보기가 마지막 장이었어요.
2025년 10월 1일 서연이가 문자를 보냈다. 문자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한테는 비밀이에요. 약속하셨죠? 시어머니가 답장을 썼다고 했어요. 그래, 비밀이다. 미선이는 모른다.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시어머니도, 시어머니까지 저를 배신한 거였어요. 30년.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밥 차리고 병수발 들었는데 시어머니는 딸만 생각했구나. 며느리는 남이니까. 그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바닥에 던졌어요. 벽에 기댔죠. 웃음이 나왔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하하. 웃다가 울었어요.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편의점에 출근했어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괜찮아. 거짓말이었죠. 손님이 들어왔어요. 도시락을 데워달라고 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넣었죠. 3분. 기다리는 동안 휴대폰을 봤어요. 남편한테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자가 와 있었어요. 남편이 보낸 거였죠. 이혼 서류 우편으로 보냈어. 도장 찍어서 보내. 재산 분할 없어. 알지. 재산 분할 없어. 그 말이 웃겼습니다. 제가 무슨 재산이 있나요? 30년 동안 남편 뒷바라지 했는데 남은 건 하나도 없었어요. 통장도 남편 명의,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자레인지 소리가 났어요. 띵. 도시락을 꺼냈죠. 손님한테 건넸어요. 4,000원입니다. 손님이 카드를 내밀었어요. 계산하는데 손님이 말했습니다. 아줌마 일 처음이에요. 너무 느린데.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였죠. 손님이 나갔어요. 민지가 다가왔습니다. 언니 신경 쓰지 마요. 저런 손님 많아요. 응. 저는 웃었어요. 하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63살. 편의점 알바. 남들한테 느리다는 소리 듣고 이게 제 인생이에요. 새벽 4시. 편의점 문이 열렸어요. 젊은 여자 둘이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죠. 둘 다 비틀거렸어요. 언니 라면 먹자. 그래, 라면. 여자들이 라면을 집어들었어요. 끓는 물을 부었죠.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큰 소리로 떠들었어요. 나 오빠랑 헤어졌어. 진짜 왜? 걔가 나보고 늙었대. 미친 거 아냐? 웃음소리. 저는 카운터에서 지켜봤습니다. 젊은 여자들. 자유로운 모습. 저도 저랬었나? 기억이 안 났어요. 25에 결혼해서 바로 시어머니 모시기 시작했거든요. 자유.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여자들이 라면을 다 먹고 나갔어요. 테이블에 국물이 흘러 있었죠. 저는 걸레를 들고 닦았습니다. 무릎을 꿇고요. 바닥까지 닦았어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언니 나중에 제가 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저는 계속 닦았어요. 이게 익숙했거든요. 30년 동안 무릎 꿇고 바닥 닦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아침 7시 퇴근 시간. 민지가 인사했어요. 언니 내일 봐요. 응. 고시원으로 걸어갔습니다. 길거리에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었어요. 다들 바빴죠. 저만 혼자 천천히 걷는 것 같았어요. 고시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어요. 1층, 2층, 3층. 숨이 찼습니다. 허리도 아팠고요. 4층에 도착했어요. 복도를 걸었죠. 제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려는데 옆방 문이 열렸어요. 남자가 나왔습니다.
50대쯤 돼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했죠.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없이 지나갔습니다. 저도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죠. 침대에 앉았습니다. 바닥에 일기장이 있었어요. 시어머니 일기장.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마지막 장을 펼쳤어요. 며느리는 결국 남. 그 문장을 보며 생각했죠. 정말 그런가? 30년이 아무 의미도 없는 건가?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았어요. 소리내서 울었죠. 아무도 들을 수 없었으니까. 고시원 벽은 얇았지만 다들 자기 일로 바빴으니까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한참을요. 유언장을 다시 읽었어요. 천천히요. 한 글자 한 글자. 딸이 탐욕을 보이면 증여 무효. 그럼 일기장도 카톡도 전부 함정이었다는 건가요? 시어머니가 일부러 그렇게 쓴 건가요? 봉투 안을 다시 뒤졌습니다. 작은 노트가 있었어요. 펼쳤죠? 시어머니 손글씨였습니다. 2025년 9월 30일. 미선아,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내가 떠난 후겠지. 미안하다. 너를 시험했다. 가슴이 뛰었어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서연이가 찾아왔을 때 나는 알았다. 저 아이의 눈빛을 탐욕이 보였다. 그래서 일부러 증여했다. 시험하려고. 다음 페이지. 일기장도 일부러 썼다. 서연이가 볼 거라고 생각했다. 며느리는 남이다. 그 말을 반복했다. 서연이를 자극하려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음 장. 카톡도 마찬가지다. 서연아, 엄마한테는 비밀이야. 그렇게 보냈다. 서연이가 확신하게 만들려고. 자기가 이겼다고 착각하게. 눈물이 흘렀어요. 계속 읽었습니다. 미선아, 너는 30년 동안 한 번도 탐욕을 보인 적 없었다. 아프다고 해도 말 한마디 없이 간호했지. 내가 심하게 굴어도 참았지. 그게 진짜 딸이더라. 목이 메었습니다. 마지막 장. 서연이는 내 친손녀지만 탐욕만 보였다. 그동안 한 번도 안 왔었다. 전화도 안 했다. 미선아, 너만이 진짜 내 딸이다. 이 유언장으로 내 권리를 찾아라. 늦어서 미안하다. 사랑한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님, 소리내서 울었죠. 어머님, 시어머니는 저를 시험한 게 아니었어요. 딸을 시험한 거였죠. 그리고 저를 딸이라고 했어요. 진짜 딸. 30년 만에 들은 말이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노트를 가슴에 안았죠.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유언장을 계속 봤어요. 읽고 또 읽었죠. 탐욕을 보이면 증여 무효. 이게 진짜 유언이었구나.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법적으로요. 다음 날 아침 다시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똑같은 변호사였어요. 또 오셨네요. 이거 좀 봐주세요. 유언장을 내밀었죠. 변호사가 받아들었습니다. 읽기 시작했어요. 표정이 변했죠. 이게 진짜예요. 네. 어디서 찾으셨어요? 시어머니가 숨겨놓으신 거예요. 변호사가 노트도 읽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거면 가능합니다. 정말요. 유언장이 증여보다 우선해요. 게다가 조건부 증여였네요. 탐욕을 보이면 무효. 이 조항이 핵심입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그럼 이길 수 있나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말을 멈췄죠. 상대 측도 변호사를 선임할 거예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괜찮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해보고 싶어요. 비용은 분할 납부 가능한가요? 변호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단 착수금 300만 원만 주세요. 나머지는 승소 후 받겠습니다. 300만 원. 제게 큰 돈이었지만 할 수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계약서를 썼습니다. 도장을 찍었죠. 소송 준비하겠습니다. 한 달 정도 걸릴 거예요. 네. 법률사무소를 나왔어요.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있었죠. 햇살이 보였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햇살이었습니다. 희망. 그게 뭔지 알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편의점에 출근했습니다. 민지가 반겼어요. 언니 오늘 표정 좋은데요? 응. 웃었죠. 좋은 일 있었어. 진짜요? 뭔데요? 나중에 얘기해 줄게. 일을 시작했어요. 손님들이 들어왔죠. 이번엔 달랐습니다. 동전을 주어도 괜찮았어요. 바닥을 닦아도 괜찮았죠. 이게 끝이 아니니까요. 새벽 4시 휴대폰을 봤습니다. 인스타그램 알림이 있었어요. 딸이 또 게시물을 올렸죠. 강남 새 아파트 집들이, 친구들과 파티 사진,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어요. 댓글이 달렸습니다. 부럽다. 인생 승리자. 저는 웃었어요. 기다려. 곧 알게 될 거야. 내가 이긴 게 아니라는 걸. 퇴근 시간, 민지가 물었습니다. 언니 요즘 많이 웃으시네요. 그래. 좋은 일 생겼어. 진짜 다행이다. 고시원으로 걸어갔어요. 아침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계단을 올랐죠. 힘들지 않았어요. 이번엔요. 방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앉았어요. 유언장을 꺼냈죠. 다시 읽었습니다. 미선아, 너는 진짜 내 딸이다. 그 문장을 보며 다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증명할게요. 30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그리고 서연이한테 보여줄게요. 탐욕이 뭘 부르는지, 법은 정의로운 사람 편이라는 걸.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새들이 날고 있었죠. 저도 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곧요. 소장 접수 일주일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첫 재판 날짜 잡혔어요. 변호사가 말했죠. 2월 15일 오전 10시. 네. 준비 잘하세요. 상대 측 변호사가 만만치 않아요. 전화를 끊었어요. 떨렸습니다. 2월 15일. 그날까지 보름. 편의점 알바를 계속했어요. 돈을 모아야 했거든요. 변호사 비용, 교통비, 밥값, 모든 게 필요했습니다. 그날도 야간 근무였어요. 새벽 2시쯤 손님이 들어왔죠. 중년 남자였습니다. 술 냄새가 났어요. 아줌마 담배, 어떤 걸로 드릴까요? 남자가 카운터를 탁 쳤어요. 빨리 좀. 손이 떨렸습니다. 담배를 꺼냈죠. 4,500원입니다. 남자가 지폐를 구겨서 던졌어요. 카운터 바닥에 떨어졌죠. 거스름 돈 줘. 계산했습니다. 거스름 돈을 건넸어요. 남자가 받아가며 중얼거렸죠. 이 나이에 편의점이나 하고. 쯧쯧. 나갔어요. 민지가 다가왔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응. 웃었지만 가슴이 아팠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63살. 편의점 야간 알바. 이게 제 현실이었으니까. 2월 15일. 재판 당일.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옷장을 열었죠. 입을 옷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나마 깨끗한 검은색 바지, 흰 셔츠 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머리, 초라해 보였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탔어요. 사람들이 많았죠. 다들 바빠 보였어요. 저만 느린 것 같았습니다. 법원에 도착했어요. 큰 건물이었죠. 계단을 올랐습니다. 숨이 찼어요. 2층, 3층, 법정 앞에 섰습니다.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왔네요. 준비됐어요. 네. 거짓말이었죠. 준비 안 됐어요. 떨렸거든요. 법정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방청석이 거의 찼죠. 누구지? 친척들이었어요. 시댁 친척들. 다들 저를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게 며느리야. 30년 모시고도 욕심내네. 참 뻔뻔하네.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리에 앉았죠. 반대편을 봤어요. 딸 서연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 깔끔했어요. 옆에 변호사가 셋이나 있었죠. 고급 정장. 비싼 가방. 우리 쪽은 변호사 한 명뿐이었어요. 모두 일어서세요.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50대쯤 돼 보였어요. 남자였죠. 자리에 앉았습니다.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원고 측 주장 들어보시죠. 우리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원고 박미선은 피고 박서연에 대한 징역 무효를 주장합니다. 근거는 피상속인 정순자의 유언장입니다. 유언장을 제출했어요. 판사가 받아봤죠. 읽었습니다. 피고 측 입장은 상대편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나이 든 남자였습니다. 유명한 변호사라고 들었어요. 판사님, 이 유언장은 위조입니다. 심장이 쿵했어요. 위조라고요. 근거는 필적이 의심스럽습니다. 게다가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죠. 증여계약은 3개월 전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언장 필적 감정이 필요하겠네요. 시간이 좀 걸릴 텐데. 괜찮습니다. 상대 변호사가 웃었죠. 피고 측 증인 신청합니다. 누구죠? 박서연의 아버지, 박태수입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남편, 제 남편이요.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죠.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증인석에 앉았어요. 상대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박태수 씨, 부인 박미선이 시어머니 재산에 관심이 많았나요? 남편이 대답했어요. 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주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아파트 얼마냐고, 나중에 누가 받느냐고.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일어나려 했죠. 우리 변호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진정하세요. 참았어요. 상대 변호사가 계속 물었어요. 그럼 부인이 재산 목적으로 시어머니 모신 거군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눈물이 났어요. 30년 같이 산 사람이 저한테 이럴 수 있나요? 증인 신문 끝났습니다. 남편이 내려왔어요. 저를 한 번도 안 봤죠. 그냥 나갔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다음 증인. 딸이 증인석에 섰어요. 선서를 했죠. 상대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박서연 씨, 할머니가 증여할 때 정신이 멀쩡했나요? 네. 딸이 또박또박 말했어요. 할머니는 의식이 명확했어요. 저를 부르셔서 서연아 내가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당신한테 주셨을까요? 딸이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렸죠. 제가 할머니를 더 잘 모셨거든요.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딸은 1년에 두세 번만 왔었죠.
명절 때만요. 그것도 한두 시간 있다 갔어요. 제가 매일 모셨어요. 아침부터 밤까지요. 엄마는요. 딸이 저를 쳐다봤어요. 30년 동안 할머니 재산만 노렸어요. 제게 증여한 거 알고 화내셨거든요. 방청석에서 웅성거렸습니다. 역시 며느리는 안 돼. 친손녀가 낫지.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숙. 조용해졌죠? 우리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유언장 보셨나요? 네. 딸이 대답했죠. 위조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할머니 친필입니다. 그럼 왜? 변호사가 유언장을 들었어요. 할머니는 여기에 탐욕을 보이면 무효라고 했어요. 당신이 탐욕 보인 거 아닙니까? 딸이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어요. 전 탐욕 안 부렸어요. 할머니가 먼저 주신 거예요. 제가 요구한 적 없습니다. 완벽한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죠. 판사가 말했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 나올 때까지 재판 연기하겠습니다. 다음 재판은 한 달 후 3월 20일입니다. 망치 소리, 탕, 재판이 끝났어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힘이 없었거든요. 딸이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엄마, 포기해요. 이길 수 없어요. 나갔어요. 친척들도 하나둘 나갔죠. 저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러니까 며느리지. 친딸도 아닌데. 법정이 비었어요. 저 혼자 남았습니다. 변호사가 다가왔어요. 힘내세요. 필적 감정 결과 나오면 역전할 수 있어요. 네. 대답했지만 믿기지 않았어요. 법원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죠. 한 걸음 한 걸음. 무거웠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이 흐렸어요. 비가 올 것 같았죠. 어디로 가야 하나? 고시원으로 가기 싫었어요. 발걸음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한강으로 향했어요. 다리 위에 섰습니다. 난간을 잡았죠. 강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차가워 보였습니다. 30년이 중얼거렸어요. 뭐였나? 바람이 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날렸죠. 어머님, 시어머니를 불렀어요. 제가 잘못했나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강물만 흘렀죠. 다 헛된 거였나요? 눈물이 났어요. 30년.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밥 차리고 청소하고 병 수발 들었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죠? 난간을 꽉 잡았어요. 손이 하얘졌죠. 어머님, 저 이제 어떻게 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벨소리가 시끄러웠어요. 꺼내봤죠. 변호사였습니다. 받았어요. 여보세요. 박미선 씨, 지금 어디세요? 한강이요. 뭐하러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변호사 목소리가 급해졌어요. 이상한 생각하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거짓말이었죠. 다행이네요. 좋은 소식 있어요. 네. 필적 감정 신청했는데 급행으로 처리됐어요. 일주일 후 결과 나온대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정말이요? 네. 그리고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시어머니 주치에 찾았어요. 증언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증언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정신이 온전했다는 거요. 유언장 쓸 수 있었다는 증거죠. 손이 떨렸어요.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난간에서 손을 뗐어요. 강물을 봤죠.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고요. 저도 멈출 수 없었어요. 아직요. 다리를 건넜습니다. 반대편으로요. 집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고시원이지만 제가 있을 곳이었으니까 그날 밤 편의점에 출근했어요. 민지가 놀랐습니다. 언니 얼굴이 왜 그래요? 괜찮아. 안 괜찮아 보이는데. 민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무슨 일 있으면 말해요. 나중에. 웃었죠. 나중에 다 얘기해 줄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왔어요. 물건을 계산했죠. 하나하나요. 새벽 4시. 손님이 없었어요. 카운터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죠. 거리가 조용했어요. 가로등만 켜져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딸 인스타그램을 봤죠. 새 게시물이 있었습니다. 법원 다녀왔어요. 정의는 승리합니다. 친구들 댓글. 화이팅. 응원해. 저는 웃었어요. 기다려. 곧 알게 될 거야. 정의가 누구 편인지. 일주일 후 변호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 나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숨을 참았죠. 시어머니 친필 맞대요. 유 원장 진짜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재판 준비하세요. 이번엔 이길 겁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있었죠. 햇살이 비쳤어요. 마침내 기회가 왔구나. 3월 20일 두 번째 재판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달라 보였죠. 이번엔 다를 거예요.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변호사가 먼저 와 있었어요. 준비됐죠? 네. 서류 가방을 보여줬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 주치의 증인 신청서, 그리고 변호사가 웃었어요. 결정타가 하나 더 있어요. 뭔데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법정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도 방청석이 찼어요. 하지만 달랐습니다. 친척들 표정이요. 수군거리는 소리도 달랐죠. 필적 감정 통과했다며. 진짜 유 원장이래. 딸이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 3명과 함께요. 하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모두 일어서세요. 판사가 들어왔죠. 똑같은 판사였습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측 새로운 증거 있습니까? 우리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네, 판사님. 필적 감정 결과 제출합니다. 서류를 건넸어요. 판사가 읽었습니다. 표정이 바뀌었죠. 피상 속인 정순자의 친필이 맞네요. 유 원장이 진짜입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어요. 딸이 변호사와 뭔가 속삭였습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피고 측 반론 있습니까? 상대 변호사가 일어났죠. 판사님, 유 원장이 진짜라도 증여가 먼저 이뤄졌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어요. 그리고 변호사가 딸을 가리켰어요. 피고는 탐욕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주신 거예요. 우리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증인 신청합니다. 누구죠? 고 정순자의 주치. 김영우 의사입니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운 입은 남자가 들어왔죠. 50대쯤 돼 보였습니다. 증인석에 앉았어요. 우리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정순자 씨를 언제까지 진료했나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까지요. 2025년 12월 초입니다. 정신 상태는 어땠나요? 의사가 또박또박 말했어요. 명료했습니다. 대화도 잘하셨고 의사 표현도 분명했어요. 그럼 유 원장 작성 가능했겠네요.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소리가 났어요. 딸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죠.
우리 변호사가 계속 물었습니다. 증여 당시는 어땠나요? 2025년 9월이요. 그때도 정신이 멀쩡했나요? 의사가 잠시 멈췄어요. 사실은 목소리를 낮췄죠. 9월에 환자분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손녀가 아파트를 달라고 한다. 시험해보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이요. 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녀가 진짜 저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돈만 원하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죠. 정숙. 우리 변호사가 물었어요. 그럼 증여는 계획된 거였나요? 그렇게 보입니다. 환자분이 웃으시며 며느리 미선이만 진짜 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님, 정말 그렇게 생각하셨구나. 증인 신문 끝났습니다. 의사가 내려갔어요. 상대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저건 전부 추측일 뿐입니다. 증거가 없어요. 우리 변호사가 웃었어요. 증거 있습니다. 서류를 꺼냈죠. 이건 판사한테 건넸어요. 피고 박서현의 통장 내역입니다. 2025년 9월 25일 고 정순자 명의 통장에서 3천만 원 인출했습니다.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병원비 명목이었죠. 하지만 변호사가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같은 날 피고는 명품 가방을 샀어요. 300만 원짜리요. 그리고 강남 레스토랑에서 친구들과 파티했습니다. 영수증이 여기 있어요. 사진들을 제출했어요. 인스타그램 캡처였죠. 딸이 샴페인 터뜨리는 사진, 명품 가방 인증샷, 전부 9월 25일 같은 날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렸어요. 저게 손녀야. 할머니 돈으로 놀았네. 판사 표정이 굳었습니다. 피고 딸을 쳐다봤어요. 이게 사실입니까? 딸이 일어났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병원비 쓰고 남은 거예요. 영수증 확인해 보세요. 우리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병원비는 100만 원이었어요. 3천만 원 중에 2,900만 원은 피고가 개인적으로 썼습니다. 딸이 주저앉았어요. 변호사가 부축했죠. 마지막 증거 제출합니다. 우리 변호사가 노트를 꺼냈어요. 시어머니 노트였습니다. 이건 피상속이니 마지막 석 달간 쓴 일기예요. 박미선한테만 남긴 거죠. 판사한테 건넸습니다. 판사가 읽었어요. 천천히요. 표정이 점점 변했죠. 이거 판사가 말했어요. 육성 증거네요. 낭독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읽기 시작했어요. 미선아, 서연이를 시험했다. 역시나 탐욕을 보였다. 증여 석 달 만에 한 번도 안 왔다. 전화도 안 했다. 너만이 진짜 내 딸이다. 판사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 누군가 손수건을 꺼냈어요. 판사가 노트를 덮었습니다. 충분히 들었습니다. 판결하겠습니다. 망치를 들었어요. 피고 박서연에 대한 증여는 무효입니다. 탕, 망치 소리가 울렸죠. 피상속인 정순자의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은 원고 박미선에게 상속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졌어요. 할머니들이 일어났습니다. 박수 소리가 법정을 채웠죠.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울었어요. 이겼어요. 드디어요. 딸이 일어났습니다. 제게 다가왔어요. 무릎을 꿇었죠. 엄마.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용서해줘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손을 뻗었어요.
제 손을 잡으려 했죠. 저는 손을 뺐습니다. 엄마, 딸이 울었어요. 돈 다 줄게요. 아파트도 다 엄마 거예요. 용서만 해줘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딸을 내려다봤어요. 서연아, 처음으로 차갑게 불렀죠. 난 천천히 말했어요. 내 돈 필요 없어. 뭐라고요? 판결문만 있으면 돼. 딸의 눈이 커졌어요. 엄마, 그게 무슨, 난 30년 동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돈 때문에 산 게 아니야. 할머니를 사랑했어. 그리고 딸을 똑바로 봤어요. 너도 사랑했어. 엄마. 하지만 이젠 숨을 크게 쉬었죠. 넌 내 딸이 아니야. 돌아섰습니다. 법정을 나갔어요. 뒤에서 딸이 울부짖었죠. 엄마, 엄마.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로 나왔어요. 변호사가 따라왔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12억인데요. 괜찮아요. 웃었죠. 전 이미 받았어요. 뭐요? 어머님 사랑. 그리고 판결문을 가슴에 안았어요. 제 30년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명. 그거면 충분해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왔어요. 햇살이 눈부셨죠. 누군가 달려왔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여보. 숨을 헐떡였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저는 멈춰섰습니다. 남편을 봤어요. 30년 같이 산 사람. 태수 씨.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죠. 이혼 서류. 가방에서 꺼냈어요. 여기 도장만 찍으세요. 여보. 전 이제 웃었습니다. 박미선으로 살 거예요. 누구 아내가 아니라 저 자신으로요. 서류를 건넸어요. 남편이 받아들었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잘 사세요. 돌아섰어요. 걸어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받았어요. 여보세요. 박미선 씨 맞으십니까? 여자 목소리였어요. 네. 저 중앙일보 기자인데요. 오늘 판결건으로 기사 쓰고 싶은데 인터뷰 가능하세요? 잠시 생각했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전화를 끊었죠. 기사 필요 없었어요. 제가 이긴 건 세상에 알리려고가 아니니까요. 저를 위해서였으니까요.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어요. 사람들 사이를 지나갔죠. 다들 바빴어요. 저도 바빴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니까요. 고시원에 도착했어요. 방문을 열었죠. 좁은 방. 하지만 이젠 달라 보였습니다. 제 공간이었으니까요. 침대에 앉았어요.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읽었죠. 대한민국 법원은 박미선의 30년 헌신을 정당하다고 인정한다. 그 문장을 보며 울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밤이 됐어요. 편의점에 출근했습니다. 민지가 달려왔어요. 언니, 이겼다며요. 응. 웃었죠. 어떻게 알았어? 기사 떴어요.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30년 헌신 며느리. 12억 상속 받고도 동거부한 여성.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 달렸어요. 진짜 대단하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존경합니다. 민지가 물었어요. 언니 정말 안 받아요. 12억인데요. 응. 고개를 끄덕였죠. 난 이미 받았어. 뭐려? 내가 옳았다는 것. 웃었습니다. 그거면 충분해. 그날 밤 일하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뭘 하며 살까? 63살. 늦지 않았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새벽 5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었어요. 떡을 사려고 했죠. 할머니, 제가 물었어요. 어디 가세요? 손주 돌잔치예요. 할머니가 웃었죠. 기쁜 날이네요. 네, 계산해 드렸어요. 할머니가 나가며 말했습니다. 기사 봤어요.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당연한 걸 한 거예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쉽지 않죠. 응원합니다. 나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창밖을 봤죠. 동이 트고 있었어요. 새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제 인생도요.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부터요. 6달이 지났습니다. 2026년 9월. 저는 여전히 편의점에서 일해요. 야간 알바.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시급은 그대로예요. 10,000원. 하지만 달라진 게 있어요. 바로 저예요. 오늘도 출근했습니다. 민지가 반겼어요. 이모님 오셨어요. 이모님, 요즘 다들 그렇게 불러요. 아줌마가 아니라요. 응, 오늘 손님 많아. 아니요, 한가해요. 카운터에 섰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벽에 액자가 걸려 있었죠. 판결문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박미선의 30년 헌신을 정당하다고 인정한다. 민지가 말했어요. 이모님, 그거 보면 뿌듯하시죠? 응, 웃었습니다. 매일 봐도 좋아. 손님이 들어왔어요. 할머니였습니다. 단골이에요. 어머, 박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야근이세요? 할머니가 물었죠. 네.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계산하며 말했어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할머니가 벽에 액자를 봤습니다. 저 판결문. 정말 대단해요. 12억 거부하시고. 아니에요. 고개를 저었죠. 전 이미 받았어요. 제가 옳았다는 것.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돈이 있으면 편하잖아요. 돈보다 소중한 게 있어요. 웃으며 말했죠. 자존심이요. 할머니가 나갔습니다. 저는 카운터에 앉았어요. 휴대폰을 꺼냈죠. SNS를 열었습니다. 딸 계정을 찾았어요. 여전히 비공개였습니다. 3달 전부터요. 친구한테 들었어요. 딸이 회사에서 잘렸대요. 판결 다음 날이었죠. 기사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돈 유용한 직원. 회사 이미지에 안 좋다고요. 그리고 일주일 후 딸은 서울을 떠났어요.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았고요. 가끔 궁금하긴 해요. 잘 지내는지, 후회하는지. 하지만 연락하진 않아요. 그럴 자격 없으니까요. 새벽 2시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가 들어왔어요. 뒷모습이 익숙했죠. 돌아섰습니다. 남편이었어요. 박태수? 놀란 표정이었어요. 당신, 여기서 뭐해? 이래요. 담담하게 말했죠. 보면 몰라요.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늙어 보였어요. 머리가 많이 새었죠. 아직도 편의점에서. 네. 왜? 돈 필요하니까요. 남편이 한숨 쉬었어요. 12억 받았잖아. 안 받았어요. 뭐? 판결문만 받았어요. 남편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쳤어. 당신, 미친 거 아니에요. 웃었죠. 정신 똑바로 차린 거예요. 30년 만에요. 남편이 말없이 섰어요. 한참을요. 서연이 입을 열었죠. 소식 들었어. 그래요. 당신 잘못 아냐? 알아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잘못도 아니고요. 그럼 서연이 잘못이죠.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남편이 담배를 집어들었습니다. 계산했어요. 말없이요. 나가려다 멈췄죠. 미선아. 네. 미안해. 뒷모습이 구부정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민지가 다가왔어요. 이모님, 괜찮으세요? 응. 웃었습니다. 괜찮아. 저분 누구예요? 그냥 잠시 생각했죠. 아는 사람. 민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모님은 정말 대단해요. 왜? 돈보다 자존심 택하잖아요. 전 그게 멋있어요. 고마웠습니다. 이런 말 들으니까요. 새벽 5시, 퇴근 시간, 밖으로 나왔어요.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죠.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거리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출근 준비하고, 가게들이 문 열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고시원에 도착했습니다. 계단을 올랐죠. 4층, 복도를 걸었어요. 옆방에서 라면 냄새, 아래층에서 발소리, 익숙한 소리들이었습니다. 방문을 열었어요. 좁은 방, 1평. 하지만 제 공간이에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벽을 봤죠. 거기에도 액자가 있었어요. 판결문, 그리고 옆에 시어머니 사진, 장례식 때 받은 거였어요. 어머님,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전 잘 살고 있어요. 가난하지만 당당하게요. 시어머니가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요. 서연이는요. 계속 말했어요. 벌 받고 있어요. 어머님이 원하신 대로요. 태수 씨는 잠시 멈췄죠. 혼자 늙어가고 있어요. 전 웃었습니다. 행복해요. 비록 가난하지만 제가 원하는 삶이니까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알람이었습니다. 오늘 날짜를 봤죠. 9월 30일. 시어머니 기일이었어요. 일어났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어요. 검은색으로요. 가방을 챙겼죠. 밖으로 나왔습니다. 묘지로 향했어요. 지하철, 버스, 1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묘지에 도착했어요. 언덕을 올랐죠. 시어머니 묘가 보였습니다. 앞에 섰어요. 어머님, 절을 했습니다. 꽃을 놓았죠. 준비해간 국화였어요. 1년이 됐어요. 앉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흔들렸죠. 서연이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을 배신했어요. 하지만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님은 아셨죠. 그래서 시험하신 거고요. 저 가방을 열었어요. 판결문을 꺼냈죠. 받았어요. 어머님 사랑. 사진을 찍어 묘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제 30년이 헛되지 않았다는. 눈물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를 진짜 딸이라고 불러주셔서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내서요.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울음이 그치자 마음이 편해졌어요. 어머님, 마지막으로 말했죠. 전 잘 살게요. 당당하게요. 일어났습니다. 절을 한 번 더 했어요. 내려왔죠. 언덕을요. 뒤돌아봤습니다. 묘비가 보였어요. 정순자, 그 이름을 평생 기억할게요. 그날 밤 편의점에 출근했어요. 민지가 웃으며 말했죠. 이모님, 오늘 손님 많아요. 준비하세요. 알았어. 카운터에 섰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왔어요. 계산했죠. 하나하나요. 웃으면서요. 새벽 3시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26쯤 돼 보였어요. 울고 있었죠.
괜찮아요. 제가 물었어요. 여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그래요. 힘들겠네요. 라면을 끓여줬어요. 여자가 먹으며 말했습니다. 이모님, 네. 저 어떻게 살아야 해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죠. 당당하게 사세요. 네. 남한테 기대지 말고 자기 힘으로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행복할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웃었습니다. 전 지금 행복해요. 돈은 없지만 자존심은 있거든요. 여자가 웃었어요. 처음으로요. 감사합니다.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섰어요. 창밖을 봤죠.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요. 매일 오는 아침이지만 오늘은 특별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선택한 삶이니까요. 아침 7시, 퇴근 시간, 민지가 말했어요. 이모님 내일 봐요. 응, 조심히 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길을 걸었죠. 천천히요.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바쁘게요. 저는 급하지 않았습니다. 갈 곳이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고시원, 제 집, 좁지만 제 공간이에요.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옆에 할머니가 앉았어요. 아침부터 고생이네요. 괜찮아요. 웃었죠. 일하는 게 좋아요. 나이 들어도 일하시네요. 63이에요. 어머, 할머니가 놀랐어요. 그렇게 안 보이는데. 감사해요. 버스가 왔습니다. 탔어요. 창밖을 봤죠. 하늘이 파랬어요.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메시지가 와 있었죠. 변호사였습니다. 박미선 씨, 잘 지내시죠? 서연 씨 소식 들었어요. 지방으로 내려갔다더군요. 그렇군요. 답장했어요. 잘 됐네요. 후회 안 하세요. 12억인데요. 전혀요. 웃으며 썼죠. 전 이미 부자예요. 어떡해요. 자존심이 있으니까요. 전송했습니다. 고시원에 도착했어요. 방으로 들어갔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곰팡이가 조금 있었죠. 하지만 괜찮았어요. 여기가 제 집이니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생각했어요. 만약 다시 돌아간다면 똑같이 할까? 잠시 고민했죠. 그리고 대답했어요. 네, 똑같이 할 거예요. 동거부하고 자존심 택하고 당당하게 살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저니까요. 박미선, 63살, 편의점 야간 알바, 가난하지만 당당한 여자, 그게 저예요. 잠이 들었습니다. 편안하게요. 꿈을 꿨어요.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웃고 계셨죠? 미선아, 잘했어. 너는 진짜 내 딸이야. 그 말에 저도 웃었어요. 꿈속에서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사랑합니다. 햇살이 얼굴을 비쳤습니다. 따뜻했어요. 새로운 하루가 또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가난하지만 당당한 하루가요. 그리고 그게 행복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이곳에서 이어집니다. 가족 앞에서 무너진 또 다른 이야기. 하지만 끝내 일어선 사람들의 이야기로 구독으로 남겨두셔도 좋겠습니다.